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 어렵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증권사들과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알기 귀찮지만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숙제를 미루면 싸울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루면 미룰수록 뭘 미루면? 금리 결정? 그 결정이 뭔데요? 동결인데요, 인상인데요, 인한데요. 아이가 너무 뻔하죠. 어려워요. 뭐 뻔하죠. 그치. 인상입니다. 예. 인상을 자꾸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서 인상 시점이 늦춰질 뿐이지. 근데 또 인상을 하고 나면은 또 그 인상하고 나서 또 거기에서 또 그 다음 시기 왔을 때 또 인상할 거냐, 또 동결할 거냐, 이할 거냐, 또 문제 될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돈 버는 게 쉬울 줄 알았나요? 아, 나 쉽다고 안 했어요. 주식 투자는 남의 돈을 뺏어와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디 땅 파서 뭐 100원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미루면 쌓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장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보다 크면, 그러니까 뭐 더 세게 성장하면 괜찮은데 요거보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크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도대체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해야지. 그런 거고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동시에 환율이 하락하면 국장에는 호재라던데, 그 앞에 그 금리라는 게 어느 나라의 금리를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상과 상승은 다르잖아요. 인상은 인간이 상승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거. 그건 금리 결정이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인상된 건 아니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장에서 판단하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아, 너네 이거 금리 인상해야 될 텐데 자꾸 안 한다잉? 너네 그러면 이거 큰 코 다친다잉? 라고 하면서 시중금리를 자꾸 높여놓는 거예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네, 채권 투자자들이. 근데 미국은 어떻게든 그 금리 인상을 늦추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심지어 지난주에 고용이 부진했죠.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났죠. CPI가 안정이 됐어요. 물가가 안정됐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금리 인상 못해. 아니 못해. 아니 못한다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시중금리가 안 떨어졌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요 정도의 3개가 사면타로 지표가 발표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가 약간 그 올라가는 기울기든지 아니면 횡보를 한다든지 뚝뚝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표입니다. 근데 전혀 안 떨어지고 잠깐 떨어지는 척하다가 또 올랐고 잠깐 떨어지는 척하다가 또 올랐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금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높은 곳에 있으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배경이 요거죠. 이란 전쟁. 어제 보셨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아니요. 야. 근데 저는 그거까지 봤어요. 이란에서 그 이란 여성 군인 참가해서 뭐 미국인 사살하면 포상금 준다? 아, 그래요? 그것까지 봤어요. 그건 몰라요. 에이, 무서운 세상이네 진짜로. 뭐가 있었냐면 아주 이거 뭐 재밌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많이 올려? 이 사람 할 일도 없나? 어딨니? 이거 호르무즈 뭐 새로운 미국의 영토로 도널드 트럼프 씨가 편입을 했습니다. 미치겠다. 이게 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 땅이요 라고 이제 부루마블 하나요? 부루마블이네 이거.
아니, 부르마블은 양반이지. 돈이라도 내잖아요. 아니 씨앗 은행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돈이라도 내지. 뭐 뭐, 저기도 그러고 아일랜드도 그러고 씨. 뭐 전국 그렇습니다. 각지에 다시 자기 땅 네, 이란이 뭐 긁히죠. 트루마블. 이란은 그래서 확전을 계획 중이다. 이게 뭐냐면 이란이 진짜 확전을 생각할까요? 아니 진짜 미국이랑 한판 붙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들 손해겠죠. 죽어요, 이란. 죽지. 이건 뭐냐면 이란이 아는 거죠. 확전을 계획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그럼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오르겠죠. 유가가 뭐 다행히도 미친 듯이 오르진 않았지만 반등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또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이란이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트럼프 음. 곤란하게 하는 걸. 너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지? 음. 해봐. 약간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금리가 문제가 된다는 걸. 만약에 그거에 트럼프가 진짜 긁혀요. 그러면 이제 선거 앞두고 있죠. 그렇죠. 미국이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치면 그럼 또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뭐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안 트럼프는 떨어지지. 양각을 잡힌 거예요. 긁혀도 안 되고 안 긁혀도 안 돼요. 긁혀서 막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고 안 긁혀서 이거를 가만히 냅둔다? 그러면 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구간이다. 약간 트럼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 혼자서 미친 척 했을 때 세상이 다들 이런 인간을 경험을 못 해가지고 당황했는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아 저 또 뭐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것도 되니까 있었죠. 네. 경험이 되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다 하는 생각이 거겠지. 있어서 하니까 상대방들이 다 대응을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음. 예, 이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잘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게 맞아 예, 맞아. 지금 시장을 계속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의 선택지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안 되니까 이란과의 이슈 영향력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김정은이랑 친한 사진 이런 거 그러니까 올리고 그래서 뭐 한미 훈련 저것도 예, 축소하겠다고 예.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사실 뭐 가관이거든요. 그쵸. 거기 장난 아니에요. 엄청 무시무시하게 계속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 민간인은 건들지 말자 해놓고서 민간인을 엄청나게 아 그래요? 거기까지 몰랐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뉴스의 영향력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긴 그것처럼 한데 만들고 싶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각자하고 미국이 3자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그거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미국이 채권 금리만 잘 잡으면 말이죠. 유가는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냉정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를 잡아놨잖아요. 네네. 거기 기름 엄청 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기름도 있고. 그쵸. 산유국이에요, 미국은. 알고 있어요. 땅에서도 나오고 그 앞에 바다에서도. 그래서 사실 호르무즈가 갇혀 있어도 크게 상관없죠. 크게 상관없다고 판단했었죠. 알바노 마인드예요. 음.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유가를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한다면 채권 금리를 다른 방법으로 내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서 이제 일본 엔화에 개입한다든지 다른 선택지를 자꾸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유가는 뭐 쉽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다행이지만 근데 또 쉽게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어디선가 물가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인상 기대는 뭐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도 9월엔 인상 안 할 거야. 그래도 11월엔 인상 안 할 거야. 중간 선거인데 어떻게 인상을 해? 시장 뭐 나락가게? 그걸 냅둬? 중간 선거 그냥 지게? 그런 논리로 어떻게든 누르고 있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어떻게든 잡더라도 시중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케빈 허시 의장도 그 트럼프가 앉혀놓긴 했지만은 이게 떨어뜨릴 수 없는 환경이니까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더 말을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을 안 하는 거는 케빈 허시의 뭐 어떤 정책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보통 이제 사람이 말이 줄어든다는 건
그러니까 할 말이 할 말이 없어서 없어서는. 지금 금리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음. 거겠죠. 근데 IM증권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주식을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더 하기 좋은 주식하기 날이시다. 딱 좋은 날씨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나스닥 지수가 막 엄청 급락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금리가 요 정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해서 뭐 10%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처럼 완전 시장이 패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런데다가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한 번씩 눌러주잖아요. 야, 금리 물가 떨어지고 있잖아, CPI. 고용도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금리가 막 고공행진하는 거를 조금 그래도 잡아주잖아요, 한 번씩.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하락하는 중이고. 그리고 유동성 확장 국면도 여전하다. 뭐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한 건 아니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못할 정도의 압박은 아니다. 계속 쿡쿡 찌르기는 하겠지만 예,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는 되겠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장기물 금리는 불편한 부분이고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상 기조가 버블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조정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요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연준의 입장의 차이예요. 네. 이때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하락의 트리거, 시그널이 됐지만 지금은 연준은 어떻게든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쵸. 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흔히 말하는 금융 억압이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려고 어시를 안 친 거죠. 금리 인상 어지간하면 잘 참아줘. 잘 버텨줘.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집단과 맞아요. 금융 정책을 운영하는 집단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독립적으로 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로 억지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케빈 허씨가 그리고 연준이 진행을 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시중 금리로 인해서 긴축 영향은 계속 진행이 돼 있을 거고 긴축 영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의 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긴축 영향력 안에 있는 조정 구간 안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우호적인 골디락스, S&P 500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주는 AI 관련 기업들이지만 근데 상반기에는 그냥 메모리만 주도주였다가 됐다. 이제는 AI 관련 기업들로 계속 확장되고 쏠림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너무 한국 증시만 고집하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과열 신호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200일 이동 평균 상해 종목 비중도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꺾인 것은 아니라서 주식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IM증권에서는 보는 건데 NH투자증권에서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가 차별화되고 있죠. 네. 미국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2번이나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뭐 분명히 이면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뭐 환율을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을 좀 잠식시킨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마다 조금 장단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9월 금리 인상까지 거의 전망을 반영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 예, 미국이 9월 금리 인상을 한다고 지금 보는 관점에서 시장의 조정과 시중금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막 더 치고 올라간다? 막 5%까지 막 계속 올라간다? 정말 빠르게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NH는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금리가 계속 지금 4.7 몇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한 번 정도 뭐 뚝 떨어지는 계기가 있을 수 있죠. 뚝 떨어진다고 해봤자 4.6 정도. 4.6 정도. 네, 그 4.6도 높은 거긴 하죠.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불확실성 완화됐네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겠죠. 주식시장이. 계속 그래 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가 안 돼 하면서 금리를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또 조정받겠죠. 조정받겠죠. 그거에 아마 무한 루프 반복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냐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그러면 현금 투입을 언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나는 그래도 계속 저가 매수할 거야 라는 마인드는 떨어질 때마다 금리가 그쵸. 높아질 때마다 맞아, 계속 맞아, 사는 맞아. 거죠. 그쵸. 왜냐하면 그 배경은 나는 이 금리가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누군가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4.89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보다 낙폭이 더 커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의 낙폭이 커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제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 이거 말고 이 앞에 리포트를 봤을 때 어쨌든 이게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주식을 위에 올라가면 팔고 밑에 내려가면 사고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신이죠. 아 금리를 보면서 그걸 판단한다. 아니 뭐 금리를 판단한다기보다 이제 음. 주식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타가지고 뭐 저가에서 점점 쌓아두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방금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범위 레인지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거 잘하면은 그냥 변동성을 타면 되죠. 그렇죠. 슬슬 파도 타듯이 스근하게 타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하죠. 우리 다 각자 생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렇게 잘 탔으면 여기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국면인 거는 확실하죠.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어제도 간단히 좀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를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잠깐 얘기 드린 부분인데 정부의 영향력이 좀 커졌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를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경쟁이라서 돈도 자원도 귀해진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안동호 이사님이 그 명언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어떤 명언? 지금 쇼티지는 머니예요. 아 돈이다.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얼마나 많이 조달해서 AI를 발전시키는 경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갈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돈을 이제 거의 앵꼬가 나고 있어. 빅테크도 막 그렇고. 빅테크가 돈을 엄청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빅테크는 쏟아 붓지 않을 것이냐. 안 돼 그것도. 더 부어야 돼. 계속 돈을 만들어서 더 부어야죠. 그거 어디서 해요? 어디서? 빚내야지. 그렇지.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의 시대, 넘치는 명분. 이게 코로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상의 경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네. 얘네의 개입이 커져야 된다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고 종종 얘네의 개입이 커져야 된다라고 부르는 시대가 가끔 오죠. 근데 둘 다 한 번씩 실패를 합니다. 시장 실패. 이거는 뭐 예전에 뭐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게만 맡겼더니 실패를 하더라. 그럼 정부가 좀 더 영향력을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가 했더니 정부도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 시장한테 다 맡기는 게 맞다. 신자유주의. 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그것도 실패를 하더라. 코로나 같은 거를 만나서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시대로 약간 좀 바뀌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은 연준이 하는 거고 재정정책을 이제 정부가 하는 거. 예. 그래서 요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투자할 곳을 찾고 기회를 찾고 거기다가 돈을 뿌려주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어떤 AI, 그 나라의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수준으로 이미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명분은 다양하죠.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이 계속 차단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심지어 막 전쟁을 합니다. 그쵸. 공급망을 뺏으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5년 그쵸.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야 그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그 5년 전에 그렇게 터졌을 아니, 때는 누가 전쟁을 예상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무역 기조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각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뭐 양극화 고령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그 여력, 여력.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음. 정부 재정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확장 재정 기조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그 성장이 또 불을 그렇죠. 피우는 불편하지. 거죠. 불편하지. 불편한 거죠, 그쵸? 음. 그러니까 중국은 마음대로 원래 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돈 걷어하면 돈 걷어서 모을 수 있는. 그것보다 이제 정부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죠. 나라. 맞아.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진영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저 새가 까마귀다라고 하면 까마귀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까마귀로 바꿔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 새는 하얀색이다라고 하면 그런 나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력이 좀 센 거죠. 고속 성장을 위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지난주에 안동호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중국은 계속 디플레였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계속 디플레 구간이라서 자금 조달 비용도 쌉니다. 맞아. 인플레가 계속 있으면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게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AI 경쟁이 왔죠. 거기서 이제 이 힘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반격을 하는 거죠. 중국 모델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잘한다, 뭐 전쟁을 뭐 비호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세상이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리더. 지금 정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자꾸 이제 그 민의에 의해서 민주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약간 전환이 됐고 사실 지금 과거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신재생을 뭐 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대신에 우리가 뭐 합니까? 아니 지금 뭐 어떻게 산 깎아서라도 데이터 센터 지으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자체가 좀 바뀐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국 모델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너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진짜 너무 많이 걸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제 민주주의와 그거를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도 그건 저는 아니에요. 민주적인 인간이에요. 저도 물론 그래요. 저는 민주가 좋아요.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빨리 합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그 어떤 체제적인 한계인 거죠. 뭐 모든 게 장점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좀 더 나선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이 급증한 거고. 재정 및 금융 지원 정책이 늘어나는 거고. 공급망과 국가 안보 대응이 강해지는 거는 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정부의 지갑이 다치지 않아요. 조달 비용이 증가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은 장기금리 상승세? 당연한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그럼 한계에 근접했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그건 거죠. 아니다. 금리보다 이제 성장이 더 나오고 있고 그 투자한 어떻게든 우리 허리 졸라 매서 조금 해보자 해서 AI에다가 막 때려 박았더니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니까 거기서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금리는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쓰는 거는 이거죠. 금융억압. 야, 금리 올리지 마. 야, 이 파월 바보야. 스투피드 파워라.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우리 부채를 보라고. 너 금리 올리면 이거 다 죽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금융억압을 실시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든 좀 뭐 금리를 좀 억제할 수가 있겠죠. 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귀해지는 겁니다. 돈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주식 투자 관점으로 가면 돈을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선택지에 1번에 올라가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 그러면 실적이 좋은 그렇죠. 기업인 거죠. 네. 근데 지금과 같은 금리에서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쳐내고 보는 건데 음. 가지치기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짜들만 살아남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첫인상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AI 사이클 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AI를 막 엄청나게 써서 결국 AI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저 먼 미래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 투자에 대한 리워드를 분명히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일단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면 그거를 막 줄 서서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높아진 가격에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건 해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쵸. 저는 그래서 AI 인프라 영역을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4가지. 예. 여기 이제 첫 번째 뭐 하드웨어,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는 인프라는 아니죠. 아, 나중에 이제 인프라? 돈 벌 기업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겠죠. 산업재. 산업재. 그 뭐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뭐 크레인 같은 거 달고 포크레인 같은 거 달고 뭐 해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예, 산업재. 그리고 원자재. 원자재. 그리고 하나 더. 금융. 돈. 결국 이게 다 이제 AI 인프라 대장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주식을 좀 해지를 시켜 놓는 거? 이건 말이 좋아 해지지 그냥 AI 투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예. 그리고 탈달러도 쉽지 않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믿는다면 미국에서 AI를 저렇게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 성과를 내는 나라가 둘 중에 하나겠죠. 중국 아니면 미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김준영 연구원은 중국 주식에 대한 선택지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것 또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러면은 또 강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니까. 응.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강달러죠? 그럼 또 그것도 금리의 또 문제예요. 금리랑 달러는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제 수익률 차이는 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의 부진이 계속 나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점점 떨어진다. 이게 막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야 그때부터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지. 지금 막 채권이 엄청 좋아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유지는 되겠죠. 채권보다 주식이지라는 심리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안에서 그럼 뭘 투자할래? 그러면 AI 주식 말고 딱히 볼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다만 지금의 AI 주식은 주가를 많이 올려놨고 네네. 그 주가를 많이 올려낸 원동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AI 그 AI. 주식의 기업에 대한 힘도 있지만 그 위에 얹어진 게 있잖아요. 그거는 채권 발행해서 얹은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이제 깎였다가 높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논란을 만들 것이다. 반대로 이제 원자재의 매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AI 인프라 관련 원자재여야 한다. 아무 원자재나 올라간다는 건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다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NH투자증권에서 또 결론을 내려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왜냐? 베센트의 의지, 과묵한 워시 의장의 태도, 과묵한 워시의 태도. 어떻게든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국. 예. 그냥 해줘. 이거 믿고 가는 게 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한 만큼 단기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할 수 있고 금리도 고점에 있으면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오는 게 금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의 안도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마음이 편할 수도 편하다.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을 아마 시장에서는 강요하게 될 건데 이런 구간에서 나는 뭐 해지가 좀 필요하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나는 믿고 갈게. 해줄 거잖아. 베센트 형 해줄 거지? 하면서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